익산 순댓국집 어머니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의 작은 시장 골목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67살 김정희입니다. 29살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제 인생의 나침반은 오직 아들 민준이 하나만 가리켰습니다. 손이 닳도록 순대 속을 채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돼지 사골 육수를 끓이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제 청춘과 맞바꾼 한 그릇이 모여 민준이의 학비가 되었고 꿈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릴 적 가게 한켠 마룻바닥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엄마, 순댓국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라고 말해주던 그 순간들이 저에겐 가장 큰 행복이었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해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저는 엄마이자 아빠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지만 민준이의 바른 성장을 보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하고 장학금까지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어. 라고 속삭이던 그날의 뿌듯함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섭섭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첫 월급으로 순댓국집의 낡은 나무문을 새 유리문으로 바꿔주던 아들의 모습은 제게 세상 어떤 명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엄마, 문 여닫을 때마다 삐걱거려서 마음에 걸렸어라고 말하던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민준이가 35살에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을 때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의 꽃이 피는구나 싶었습니다. 곱게 한복 차려입고 며느리를 맞이하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식은 저를 가장 외롭고 비참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1. 결혼 준비, 보이지 않는 벽과 깎여나가는 존재감. 며느리가 될 박지수는 겉으로 보기엔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그녀의 배려는 점점 저를 결혼식의 외부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유명한 SNS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수십만 명에 달하고 여러 브랜드의 협찬을 받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녀에게는 시장 순댓국집을 하는 시어머니의 존재가 자신의 힙하고 세련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그냥 편히 계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은 처음엔 고맙게 들렸지만 곧 저를 모든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예식장에서 결혼식 계약을 하던 날 지수의 어머니 이연숙 씨는 제 앞에서 대놓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님은 시장 순댓국집 하신다고 하셨죠? 저희 쪽 하객들은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요. 뷔페 말고 따로 호텔 셰프가 준비하는 케이터링으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하객분들 품격도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게는 평생을 바쳐 끓여온 순댓국이 품격 없는 음식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웨딩 촬영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어머님, 스튜디오는 정신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사진 찍어드릴게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들의 결혼식에 함께하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 익산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손가방에 곱게 다려놓은 저고리를 들고 스튜디오 문을 열었을 때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지수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이현숙 씨는 명품 코트와 백으로 치장한 채 연신 딸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역시 세련된 턱시도 차림으로 그들 사이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촬영 대기실에서 저는 제 두 귀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지수의 이모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수야, 너희 엄마는 명품 옷에 가방까지 들고 오는데 민준이 엄마는 너무 촌스럽지 않니? 사진에 같이 찍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내 팔로워들한테 보여주기에도 좀 그렇고.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아들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왜 왔어? 그냥 집에서 기다리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세련된 세상에서 저는 시골에서 온 촌스러운 순댓국집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저는 웨딩 촬영 사진에 나오지도 못하고 묵묵히 서 있다가 익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저는 제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평생의 헌신이 촌스러움이라는 단어 하나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랑 어머니의 빈자리.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서 맞춰둔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연분홍 치마에 회색 저고리, 화려하지는 않아도 단아하고 정갈한 한복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미용실에 들러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죠. 어머, 정희 씨, 오늘 정말 예쁘다. 꼭 여왕님 같네. 시장 친구인 순이 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높은 천장으로 꾸며진 예식장 로비, 곳곳에 놓인 지수와 민준이의 웨딩 사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지수. 부모님만 보일 뿐 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리셉션에서 제 이름을 말했지만 접수 담당 직원은 명단을 한참 뒤적이더니 죄송합니다. 신랑 어머님 성함은 따로 안 보이네요. 혹시 일반 하객으로 오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하객 명단은 물론 식순표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신부 어머니 이연숙이라는 이름 옆에는 포토월 리셉션 담당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녀는 명품 드레스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으며 연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하객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자리를 찾았습니다. 무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진 자리, 다른 하객들로 꽉 찬 원형 테이블 한쪽에 겨우 앉았습니다. 그곳은 신랑 측 혼주석이 아닌 말 그대로 일반 하객석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내가 있을 자리인가. 그날 저는 제가 평생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포토타임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외쳤고 저는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와 지수는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수의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죠. 저는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결혼식에서 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 자체가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포토월에 커다랗게 적힌 양가 가족이 하나 되는 순간이라는 문구는 저에게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민준이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수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많이 힘드셨죠?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저는 그 말에서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계세요. 그건 제가 이 집안의 일원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말이자 앞으로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지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돌아가는 하객들 사이에서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던 순이 언니의 얼굴을 보며 저는 꾹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나 여기 왜 온 건지 모르겠어. 이게 내 아들 결혼식 맞나? 3. 결혼 후 재산을 노리는 그들의 속셈.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뒤 민준이와 지수가 불쑥 순댓국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결혼식 때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미안해라고 말하며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지수가 웃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요즘 신혼집 전세 자금 때문에 조금 어려워서요. 어머님 통장에 있는 돈 일부만 저희한테 잠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 돈으로 결혼식을 치르고도 이제는 제 노후 자금마저 노리는구나. 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돈은 내가 평생 모아온 거라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러자 지수는 표정을 싹 바꾸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혹시 모를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서 재산 관리를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어떠세요? 법무사한테 물어보니 재산관리 위임 계약이라는 게 있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들의 속셈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제 돈을 빼앗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저를 무력화시키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 돈은 내 돈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그날 이후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저를 치매 촉이라고 몰아가는 소문이 동네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병원에 강제로 보내려 했고 저를 감시하기 위해 제 집 앞에 CCTV를 설치하려까지 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만난 순이 언니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해주더군요. 정희야, 요즘 이상한 소문 들리더라. 지순의 집에서 내가 치매 초기 증상이라서 간병인 붙이려 한다고. 조심해라.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저를 정신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4. 법정에서의 진실 그리고 용서.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아. 하지만
곧 저는 제 자신을 다잡고 그동안 몰래 녹음해 두었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자료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예훼손, 재산 강요,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면서도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소장 접수해 주세요. 저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끝까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요즘 트렌드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녹취록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웨딩 영상에서 저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그들의 계획은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SNS 인플루언서였던 지수의 채널은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고 협찬 브랜드들은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모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지방으로 발령받았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순댓국집에서 순댓국을 팔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요. 얼마 전 민준이가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수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죠. 용서는 이렇게 시작되는 걸까요? 끝맺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자식의 행복을 위해 부모의 존재를 지우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순댓국을 끓이며 만나는 손님들과 웃고 떠들고 순이 언니와 함께 여행도 다니며 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참지만 마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의와 존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희생하고 지우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